이 요리라는 아주 일상적인 행위를요, 관계 지배의 기술로 보는 이론인데, 솔직히 처음엔 좀 황당하게 들렸거든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근데 읽을수록 그 논리가 굉장히 집요하고, 체계적이어서 확 빠져들더라고요. 사랑이나 신뢰 같은 감정적인 요소를 거의 배제하고 오직 권력이라는 렌즈로만 보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이 도발적인 주장이 과연 어떤 논리로 무장하고 있는지 그 속을 제대로 한번 파헤쳐보는 겁니다. 특히 그 평범한 요리에서 어떻게 그런 강력한 가치를 찾아내는지 그 과정이 아주 인상 깊었어요. 자, 그럼 그 논리의 첫 단추부터 한번 꿰어보죠. 이 이론은 여성이 관계에서 궁극적으로 원하는 걸 딱 두 가지로 정의해요. 관계의 안정성과 상대의 헌신. 그리고 이걸 얻으려면 남자의 뇌구조부터 파악해야 한다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렇죠. 여기서 이론이 딱 전제로 삼는 남성의 모습이 아주 구체적이에요. 어떤 모습이죠? 사회라는 전쟁터에서 온갖 자극적인 것들에 시달리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존재 이렇게 묘사를 하죠. 자료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MSG와 자극적인 가짜 음식 그리고 극심한 스트레스에 완전히 절여진 상태로요. 몸과 마음이 다 소모된 상태. 네, 그 상태로 귀가하는 남성을 상상하는 게 이 이론의 출발점입니다. 바로 그 지점이에요. 모든 것에 지쳐서 방전 상태로 돌아온 그 남자에게 오직 내 여자만 해줄 수 있는 집밥이 등장하는 거죠. 이게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여기서 집밥에 대한 분석이 정말 재밌어요. 단순히 배를 채우는 행위가 아니라고 확실히 선을 긋거든요. 자료에 따르면 이건 남성의 감정 중추인 뇌 변연계에다가 여기가 너의 유일한 안식처이자 안전지대다. 이 신호를 문자 그대로 꽂아 넣는 행위라고 설명을 해요. 근데 그 뇌 변연계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곳이길래 이렇게까지 중요하게 보는 걸까요? 변연계는 단순히 감정만 담당하는 게 아니고요. 기억, 특히 아주 강력한 장기 기억하고 쾌락, 보상회로랑 깊숙이 연결돼 있거든요. 그래서 특정 맛이 단순한 음식을 넘어서 안정감이나 행복 같은 강력한 감정적 기억과 결합하게 만드는 겁니다. 일종의 감정 해킹인 셈이죠. 그냥 맛있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맛을 경험하는 순간 자체가 뇌의 최고의 보상으로 기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의 가장 원초적인 부분에 직접 말을 거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자료에 나온 그 김치찌개 예시를 보면 이 설명이 확 와닿는 것 같아요. 이론은 누구나 밖에서 사 먹을 수 있는 평범한 김치찌개랑요. 상대가 특별히 좋아하는 돼지고기 목살 부위를 듬뿍 넣고 그 사람이 선호하는 그 칼칼함과 염도에 정확히 맞춰진 그녀의 김치찌개. 이건 완전히 다른 음식이라고 주장해요. 미슐랭 3스타 셰프가 와도 절대 흉내낼 수 없는 고유한 영역이라는 거죠. 이건 요리 기술의 문제가 아니니까요. 오직 그 한 사람의 뇌에만 반응하는 다른 사람은 흉내낼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바로 그거죠. 그리고 이론은 바로 이 상태, 즉 한 사람의 혀와 뇌가 특정 맛에 완벽하게 길들여진 이 상태를 생물학적 통제권을 획득했다고 표현합니다. 이 통제권을 손에 쥐는 순간 남성은 파블로프의 개처럼 조건 반사적인 반응을 보이게 된다는 아주 노골적인 주장을 펼치죠. 자료를 보면 저녁 시간이 되면 무의식적으로 침이 고이고 밖에서 술을 마시다가도 당신이 끓여줄 해장국 생각에 알아서 귀소 본능이 발동한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네, 맞아요. 이건 그냥 집밥이 그립다 정도의 감상적인 차원이 아니네요. 거의 무의식적인 회귀 본능을 컨트롤하는 단계까지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맛을 통한 조건화로 남성의 행동 반경과 사고 패턴에 보이지 않는 울타리를 치는 전략인 셈이죠. 그의 위장이 나의 부엌에 종속되는 순간 그의 동선 역시 자연스럽게 나를 중심으로 재편된다는 논리예요. 이것이 바로 이론이 말하는 생물학적 통제권의 실체입니다. 알겠습니다. 남자의 뇌와 혀를 길들여서 생물학적 통제권을 쥔다는 개념까지는 이해가 가요.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걸 왜 수많은 여성들이 사용하지 않느냐 면서 아주 날카로운 지적을 하더라고요. 네, 바로 그 지점에서 이론은 페미니즘을 직접적으로 비판의 대상으로 삼아요. 이토록 강력한 무게인 요리를 식모살이나 독박가사 같은 단어로 스스로 폄하하는 것이야말로 여성 스스로 자신의 가장 강력한 권력을 걷어차버리는 어리석은 행위라고 아주 강하게 비판하죠. 이건 정말 과감한 주장이네요. 스스로 남자를 지배할 가장 손쉬운 기회를 제 발로 걷어차놓고는 왜 남자가 밖으로 도는지, 왜 관계가 불안정한지 불평하고 징징거리는 꼴이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런 여성들과 현명하고 여성성 넘치는 여자를 뚜렷하게 대조해서 설명합니다. 이론이 말하는 현명한 여자는 요리라는 행위의 본질을 전혀 다르게 본다는 거예요. 그녀에게 요리는 귀찮은 노동이 아니라 즐거운 권력의 행사라는 거죠. 자신의 손끝에서 나온 요리가 남자의 위장을 채우고 혈관을 흐를 때 그 남자는 절대 자신을 떠날 수 없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안다는 식으로 설명해요.
아주 원초적인 지배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바로 이 지점에서 이론의 핵심을 관통하는 격언이 등장하죠. 밥을 주는 자가 주인을 자처할 수 있다. 바로 그 문장입니다. 이론은 이것이 인간과 짐승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불변의 진리라고까지 단언해요. 먹을 것을 통제하는 존재가 가장 근원적이고 원초적인 권력을 주게 된다는 거죠. 생존과 직결된 욕구를 통제하는 것만큼 확실하고 강력한 지배수단은 없다는 시각이니까요. 생각해보면 역사적으로도 식량 분배권을 준 자가 권력을 장악했던 사례는 셀 수 없이 많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요리라는 행위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한쪽은 권력을 내돈재는 행위가 되고 다른 한쪽은 권력을 획득하는 고도의 전략적 행위가 된다는 거군요. 이론은 바로 이 의도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해요. 어쩔 수 없이 하는 가사노동이라는 프레임으로 접근하면 그건 정말 고역이 되지만 내 남자를 길들이고 완벽하게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한 전략이라는 프레임으로 접근하면 요리의 모든 과정이 즐거운 권력 행사가 된다고 보는 겁니다. 마늘 하나를 다지는 행위조차 의미가 달라지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결국 이 이론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아주 명확해 보이네요. 관계의 완벽한 안정성을 원한다면 감정에 호소하거나 대화를 시도하기 이전에 먼저 남자의 정신을 지배하고 위장을 틀어쥐어라. 네, 그리고 자료는 여기서 가장 강력하고 상징적인 비유로 전체 논리를 마무리합니다. 요리는 단순한 도구나 전략을 넘어서 남자를 여자에게 귀속시키는 가장 강력한 사슬이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강력하고 스스로는 구속되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가장 완벽한 사실이라고 보는 거죠. 관계를 정말 서늘할 정도로 차갑게 분석하네요. 네, 전체 논리를 종합해보면 이래요. 이 이론은 요리라는 지극히 일상적이고 가사적으로 보이는 행위를 남성의 생물학적 본능과 귀소 본능을 이용해서 관계의 절대적인 통제권과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고도로 계산된 전략으로 완벽하게 재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이나 애정 같은 감상적인 개념 대신 통제, 지배, 사슬과 같은 서늘한 권력의 언어로 관계의 역학을 설명하는 것이 이 이론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오늘 살펴본 자료는 관계 속 권력을 요리를 통해 쟁취할 수 있다는 하나의 관점을 아주 강렬하게 제시했습니다. 남성의 뇌의 변연계를 공략하는 생물학적 통제부터 그 행위를 가장 강력한 사슬로 규정하는 것까지. 그렇죠. 무척 인상적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조금 섬뜩하기까지 한 논리였네요. 이 이론은 음식이라는 가장 원초적인 욕구를 권력과 직접적으로 연결시키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서 마무리할 수 있겠네요. 만약 이 이론의 논리를 반대로 적용한다면, 즉 관계에서 경제력을 전적으로 제공하는 쪽은 상대방에게 어떤 형태의 사슬을 채우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사슬은 과연 요리라는 생물학적 사슬만큼 강력할 수 있을까요?